잠실 롯데월드타워 112층 서하그룹 회장실의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한강은 멀리서 은빛 칼날처럼 굽이쳤고 강남의 빌딩 숲은 낮인데도 차갑게 반짝였다.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사람도, 차도, 거리의 소음도 모두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다. 그래서일까? 서민혁은 늘 그 자리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자신이 서울의 꼭대기에 서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만큼이나 잔인하게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아내 정다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검은색 가죽 책상 위에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다. 종이는 하얗지만 그 위에 찍힌 글자들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정다인은 그 종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다. 서민혁은 그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구겼다. 그는 맞춤 정장 재킷의 단추를 풀고 책상 모서리에 기대선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 버티고 서명해. 우리 둘 다 시간 낭비할 나이는 지났잖아. 정다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울먹임도 분노도 애원도 없었다.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에 낮게 묶은 머리,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 겉으로 보면 그녀는 재벌가 며느리라기보다 조용한 미술관 직원처럼 보였다. 서민혁이 지난 4년 동안 가장 자주 했던 말도 그것이었다. 너는 너무 조용해서 지루하다고. 네가 옆에 있으면 집안 공기가 늙는 것 같다고. 밖에서 만나는 여자들은 다 살아있는데 너만 오래된 가구처럼 멈춰 있다고. 하지만 정다희는 알고 있었다. 사람이 정말 멈춰 있을 때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멈춰 있던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오래, 너무 조용히, 너무 치밀하게. 서민혁은 그녀의 침묵을 약점으로 오해했다. 그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비웃듯 말했다. 조건은 나쁘지 않아. 청담동 오피스텔 하나, 위자료 20억. 그리고 네가 쓰던 차. 이 정도면 내 수준에서는 과분하지. 솔직히 말해서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가 있어. 명절 때 어머니 옆에서 전 부치고 손님들 앞에서 웃고 내가 늦게 들어오면 밥 차려놓는 것 말고. 정다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 미소가 너무 짧아서 서민혁은 보지 못했다. 아니 보았더라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지금도 그녀가 정말로 전만 붙이고 밥만 차린 줄 알고 있었다. 그룹이 3년 전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밤새 수정된 구조조정 보고서가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지, 부산 해운대 개발 사업의 투자자들이 마지막 순간 마음을 돌린 이유가 무엇인지, 일본계 사모펀드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보이지 않는 통역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모든 공을 자기 능력으로 여겼고 모든 침묵을 아내의 무능으로 여겼다. 민혁 씨, 정다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회장실의 차가운 공기를 또렷하게 가르는 힘이 있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서민혁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뭘 했는데? 네가 경영회의에 들어왔어? 네가 현장에 나갔어? 네가 투자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이라도 했어? 다이나, 착각하지 마. 집안 어른들이 네가 조용하고 얌전하다고 좋아해 준 거지. 네가 대단해서 며느리 자리에 앉힌 게 아니야. 그 말은 낯설지 않았다. 처음에는 상처였고, 두 번째에는 굴욕이었고, 세 번째에는 밤새 울게 만드는 독이었다. 그러나 같은 독도 오래 마시면 몸이 그 성분을 기억한다. 정다희는 이제 그 말에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사람이 완전히 마음을 거두면 상대의 모욕은 더 이상 칼이 되지 못한다. 그저 멀리서 들리는 싸구려 라디오 소음처럼 지나갈 뿐이다. 그때 회장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다. 달콤한 향수 냄새가 먼저 밀려 들어왔고 곧이어 하얀 코트를 걸친 젊은 여자가 들어섰다. 백유리였다. 서민혁의 비서이자 요즘 서울 경제지와 재계 소문란을 가장 시끄럽게 만드는 이름. 그녀는 한 손으로 아직 티도 잘 나지 않는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 행동은 너무 계산적이어서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정도였다. 오빠, 아직 안 끝났어요?
백유리는 일부러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다 정다인을 본 척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사모님도 계셨네요. 죄송해요. 저는 그냥 오빠가 점심 못 먹을까봐 죽 좀 가져왔어요. 요즘 저도 입덧 때문에 힘든데 오빠까지 끼니 걸으면 마음이 쓰여서요. 사모님. 그 단어는 공손한 척 포장되어 있었지만 속에는 비웃음이 들어 있었다. 정다희는 백유리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28살, 예쁜 얼굴, 빠른 계산, 얕은 야망. 그녀는 서민혁이 가장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자신을 꾸밀 줄 알았다. 적당히 약한 척하고, 적당히 숭배하고, 적당히 기대는 여자. 서민혁 같은 남자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여자를 사랑한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우월감에 중독되는 것인데도 서민혁은 백유리를 보자 표정이 누그러졌다. 그는 손짓으로 그녀를 가까이 불렀다. 백유리는 기다렸다는 듯 그의 옆에 붙어 섰고 정다인 쪽으로 시선을 흘렸다. 사모님,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두 분 일이 좋게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오빠가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사모님도 자존심 있으시잖아요. 사랑이 끝났으면 서로 놓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백유리는 그 침묵을 승리로 받아들였는지 더 부드럽게 웃었다. 그리고 솔직히 오빠도 이제는 옆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대단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오빠 일정도 알고 회사 일도 배우고 있고 무엇보다 그녀는 배 위에 올린 손에 살짝 힘을 주었다. 서씨 집안에 아이를 품고 있잖아요. 그 순간 서민혁의 눈빛에 자만이 떠올랐다. 정다희는 그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이혼은 오늘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니었다. 결혼식 날부터 조금씩 금이 갔고 시어머니의 첫 잔소리에서 틈이 벌어졌고 서민혁이 처음으로 그녀의 공을 자기 성과처럼 발표하던 날 깊게 갈라졌다. 그리고 지금 백유리가 배를 감싸고 웃는 이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요. 정다인이 말했다. 끝난 사랑은 놓아주는 게 맞죠. 서민혁은 만족스러운 듯 턱을 들었다. 이제야 말이 통하네. 하지만 민혁 씨가 말하는 조건으로는 안 돼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뭐? 정다희는 이혼 합의서를 덮고 자신의 가방에서 검은색 가죽 파일을 꺼냈다. 파일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처럼 모서리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민혁의 눈이 종이 상단의 제목을 읽는 순간 가늘어졌다. 우선주 상환 및 지분 정리 합의서. 이게 뭐야? 당신이 잊고 있던 것. 정다인이 담담히 말했다. 서하건설이 아직 서하그룹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 은행 대출도 막히고 협력사 대금도 못 주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내가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 토지 보상금과 개인 투자 계좌를 정리해서 회사에 넣었어요. 그 대가로 받은 우선주 14.8%. 의결권은 없지만 상환권과 배당 청구권은 살아있는 지분이에요. 서민혁의 얼굴에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갔다. 그는 마치 아주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시체가 갑자기 책상 위로 올라온 것을 본 사람처럼 멍해졌다. 백유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만 굴렸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모님이 회사 지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민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정말 잊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잊고 싶어 했다. 그 시절에 그는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회사는 빚더미였고 임원들은 떠나고 은행은 등을 돌렸다. 그때 정다희는 막 결혼한 새댁의 얼굴로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대로 가면 석 달 안에 부도예요. 현금 흐름부터 살려야 해요. 그는 그 말을 잔소리로 들었고 그녀가 내민 돈은 사랑의 증거로만 받아들였다. 지분 계약서에 서명한 기억은 있었지만 그것이 오늘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건 이미 끝난 얘기야. 서민혁이 이를 악물었다. 네가 그동안 배당도 안 받았잖아. 사실상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야. 포기한 적 없어요. 정다희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청구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청구할 거예요. 이혼과 동시에 내 지분을 정리해 주세요. 서민혁은 억지로 웃었다. 얼마를 원하는데?
네가 요즘 돈 감각이 없어서 그런가 본데 회사 돈이 내 통장에 바로 꽂히는 줄 알아? 상환 원금, 누적 배당, 지연이자, 그리고 상장 전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800억 원. 회장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백유리는 입을 벌린 채 정다인을 바라보았다. 서민혁은 처음에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다가 곧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가 유리벽을 타고 퍼졌다. 너 미쳤어? 800억. 네가 지금 나한테 강도질을 하겠다는 거야? 정다희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계산서는 뒤에 첨부했어요. 서아그룹이 다음 달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전에 배우자 간 재산 분쟁과 우선주 상환 분쟁이 공개되면 금융감독원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특히 부산 기장 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부채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사실까지 함께 나오면 더 복잡해질 거고요. 서민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백유리도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듯 서민혁의 팔을 붙잡았다. 오빠, 저 여자 협박하는 거예요? 그냥 변호사 부르면 안 돼요? 정다희는 백유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시선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마치 유리잔 안쪽에 붙은 먼지를 보는 듯 무심했다. 백비서님, 법무팀 부르면 더 좋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모든 자료를 공식적으로 접수하면 되니까요. 백유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이제 비서가 아니라 아직은 비서죠. 정다인이 조용히 말했다. 혼인신고도 안 했고 이혼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회사 직급표에는 여전히 대표이사실 비서로 올라와 있잖아요. 직함은 정확히 부르는 게 좋죠. 나중에 책임 소재 따질 때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 말에 백유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서민혁은 분노와 불안 사이에서 숨을 거칠게 쉬었다. 그는 정다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녀는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눈물을 보이지 않았고 물건을 던지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떤 고함보다 더 위협적이었다. 마치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상대가 마지막 발버둥 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다이나. 서민혁이 목소리를 낮췄다. 조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장사꾼 특유의 계산이 떠올랐다. 우리가 아무리 이혼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너도 서씨 집안 며느리로 산 시간이 있는데 회사가 흔들리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어. 나는 오늘부터 서씨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서명 안 했잖아. 그래서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정다희는 펜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800억 원을 내 해외 신탁 계좌로 입금해요. 돈이 확인되면 나는 이혼 합의서, 지분 정리 합의서,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비밀 유지 조항까지 서명할게요. 서민혁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숫자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800억 현금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다. 하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다. 다음 달 상장 전 투자금 일부와 부산 사업 브릿지론, 단기 운용 자금을 끌어오면 만들 수 있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회사의 현금 흐름은 위험해진다. 하지만 상장만 성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는 믿었다. 주가는 오를 것이고, 은행은 다시 웃으며 문을 열 것이고, 투자자들은 줄을 설 것이다. 지금 이 여자를 처리하지 못해 상장이 미뤄지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주고 입을 막는 편이 낫다. 그때 백유리가 속삭였다. 오빠, 그냥 줘요. 어차피 상장하면 그 돈 금방 회수할 수 있잖아요. 저 여자 더 붙잡아 봐야 피곤하기만 해요. 그리고 우리 아기도 생각해야죠. 이런 나쁜 기운 오래 두면 안 좋아요. 아기. 그 단어가 서민혁의 판단을 흐렸다. 그는 집안의 장남이었고 그의 어머니 오혜숙 여사는 평생 손자를 기다렸다. 정다인이 결혼 4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두고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은근히 그녀를 몰아붙였다. 병원 검사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도 오혜숙은 며느리에게만 보약을 먹이고 절에 데려가 기도를 시켰다. 서민혁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를 정다인의 차가운 성격 탓으로 돌렸다. 그래서 백유리의 임신은 그에게 단순한 불륜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 선택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었다. 정다희는 그 모든 생각을 읽은 듯 조용히 말했다. 10분 드릴게요. 입금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방을 나가 법무법인 태평로 사무실로 갈지 결정하세요. 서민혁은 그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너 정말 변했구나. 아니요. 정다인이 말했다. 나는 변한 게 아니라 이제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서민혁의 자존심을 깊게 찔렀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재무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억눌린 분노가 뚝뚝 묻어났다. 지금 바로 긴급 자금 움직여. 해외 신탁 계좌로 800억 송금 준비해. 이유는 묻지 말고 내가 보낸 계좌로 처리해. 브릿지론 한도도 당겨 쓰고 상장 주관사 예치금 일부도 임시 전용해. 책임은 내가 진다. 정다희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책임은 내가 진다. 서민혁이 가장 자주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 없는 말이었다. 그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정다희는 오늘 이 판을 만든 것이다. 그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만들고, 스스로 서명하게 만들고, 스스로 가장 위험한 자금을 끌어다 쓰게 만들기 위해서. 송금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장실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백유리는 휴대폰 화면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서민혁은 창밖을 보며 계속 넥타이를 고쳐맸다. 정다희는 의자에 앉아 가만히 기다렸다. 그 모습이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서민혁의 신경을 긁었다. 그는 갑자기 물었다. 돈 받으면 어디로 갈 생각이지?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한국 떠날 건가? 정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긍정처럼 들렸다. 서민혁은 비웃음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래, 떠나. 멀리 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네가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돈으로 남은 인생 조용히 살아. 괜히 내 이름 팔고 다니지 말고. 정다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조금 더 선명하게 웃었다. 민혁 씨 이름을 팔기에는 너무 싸요. 서민혁의 얼굴이 굳었다. 백유리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높였다. 사모님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오빠가 그래도 사모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강남집에서 살게 해줬고 매일 감사한 줄도 모르고 마지막까지 돈 뜯어가는 거 정말 보기 안 좋아요. 정다희는 백유리를 향해 몸을 살짝 돌렸다. 유리 씨는 아직 모르는 게 많네요. 남자가 집을 제공했다고 해서 여자의 인생을 소유한 건 아니에요. 명품 가방을 사줬다고 존엄까지 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서씨 집안 며느리라는 자리는 선물이 아니라 노동이었어요. 새벽부터 제사 음식 준비하고 어른들 비위 맞추고 남편의 실수를 웃으며 덮고 집안 체면 때문에 모욕을 삼키는 노동. 그 대가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백유리는 대꾸하지 못했다. 그녀는 정다인의 말 속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서민혁도 잠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는 곧 불쾌하다는 듯 시선을 피했다. 진실은 때때로 너무 무겁기 때문에 비겁한 사람은 그것을 듣는 순간 화를 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다인의 새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해외 신탁 계좌 입금 확인. 숫자는 정확했다. 800억 원. 그녀는 화면을 한번 확인하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서민혁이 해외 계약식 때만 쓰던 독일제 만년필이었다. 그는 그 펜으로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하며 자신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다. 오늘 그 펜은 그의 결혼과 오만을 동시에 끝내는 도구가 되었다. 정다인은 이혼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정다인. 세 글자가 종이 위에 또렷하게 새겨졌다. 이어 지분 정리 합의서, 비밀 유지 조항, 재산 분할 확인서까지 차례로 서명했다. 그녀의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지막 장을 넘겨 서명을 마친 뒤 펜 뚜껑을 닫는 소리가 회장실 안에 작게 울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장례식장에서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끝났어요. 정다인이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남입니다. 서민혁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확인했다. 그의 눈에 안도와 승리감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돈은 잃었지만 지분을 되찾았고 아내를 치웠고 백유리와 아이를 얻었다. 상장만 성공하면 이 모든 손실은 작은 비용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정다인을 향해 잔인하게 웃었다. 잘 생각했어. 마지막에는 그래도 분수를 알았네. 정다인은 일어섰다.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백유리는 일부러 문을 열어주며 밝게 웃었다. 조심히 가세요. 혹시 나중에 힘들면 연락 주세요. 오빠가 마음 약해서 조금은 도와줄지도 모르니까요. 정다인은 문 앞에서 멈춰섰다. 천천히 뒤돌아본 그녀의 눈빛은 맑고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속에는 겨울 한강 밑을 흐르는 검은 물처럼 깊은 냉기가 있었다. 고마워요. 그런데 도움을 청하게 될 사람이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정다인은 회장실을 나갔다. 복도에는 서하그룹 임원들이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 사이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 또각또각 울렸다. 그 소리는 패배자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긴 감옥 생활을 끝내고 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의 발걸음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정다인은 마지막으로 회장실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사연이 있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착각, 가족이라 믿었던 굴욕, 헌신이라 포장했던 희생, 그리고 오늘 끝난 이름뿐인 결혼. 문이 닫히자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자금 확보 완료, 1단계 종료. 곧바로 답장이 왔다. 인천공항 전용 라운지 준비 끝. 스위스행 항공편 예정대로 출발. 그리고 조금 전 서하그룹 세무조사 관련 소문이 여의도 쪽에 돌기 시작했어. 정다희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방금 전 회장실에서 서민혁은 그녀를 내보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정다인이 그를 무너지는 건물 안에 혼자 남겨둔 것이었다. 그녀는 단지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서하그룹의 마지막 산소통을 떼어낸 것이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로비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 중 누구도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정다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만은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서하그룹 대표이사의 조용한 아내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회전문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정다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의 공기는 매섭고 건조했지만 이상하게도 지난 4년 중 가장 자유롭게 느껴졌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췄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다. 인천공항으로 모실까요, 대표님? 정다희는 잠시 롯데 월드타워 꼭대기를 올려다 보았다. 구름을 찌를 듯 높이 솟은 그 건물 안에서 서민혁은 여전히 자신이 승자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 착각을 깨뜨리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무너지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짜 붕괴는 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늦게 들린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먼저 청담동 집으로 가주세요. 가져올 게 있어요. 차문이 닫혔다. 세단은 천천히 도로 위로 흘러들었다. 서울의 차가운 오후가 그녀의 뒤로 밀려났다. 정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가락에서 결혼반지를 빼냈다. 반지는 작고 단단한 금속일 뿐인데 지난 4년 동안 그녀의 목을 조르는 족쇄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서 한 번 굴려보다가 가방 안작은 지퍼 주머니에 넣었다. 버리지 않았다. 언젠가 이 반지를 보며 오늘의 결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오늘 그녀는 남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었다. 청담동 언덕 위에 자리한 서민혁의 집은 바깥에서 보면 완벽한 성공의 상징처럼 보였다. 검은 철제 대문, 넓은 정원, 통유리로 둘러싸인 거실,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곡선형 진입로까지 모든 것이 잡지 화보 속 재벌가 저택처럼 반짝였다. 그러나 정다인에게 그 집은 한 번도 진짜 집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곳은 잘 꾸며진 무대였고 그녀는 그 무대 위에서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맡은 배우였다. 차가 대문 앞에 멈추자 경비원이 급히 뛰어나와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정다희는 잠시 그 호칭을 듣고 가볍게 눈을 감았다.
사모님.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묶어두던 이름이었다. 이제는 남의 옷처럼 어색했다. 오늘부터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정다인 씨라고 불러주세요. 경비원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말이 없었다. 말이 많으면 오래 버티지 못하는 집이었기 때문이다. 서민혁의 어머니 오해숙 여사는 사람을 고를 때 일 잘하는 것보다 입이 무거운지를 먼저 보았다. 그 덕분에 이 집의 모든 사람은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법을 익혔다. 정다희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오해숙이 자랑하던 고려 청자 복제품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비싸고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온기가 없었다. 이 집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체면을 보관하는 창고 같았다. 주방 쪽에서 가사도우미 박 여사가 급히 나왔다.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정다인을 바라보았다. 사모님 벌써 오셨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회장님께서는요? 정다인은 신발을 벗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박 여사님, 저는 오늘 집만 챙기고 나갈 거예요. 박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했어요. 짧은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말은 거실 전체에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처럼 퍼졌다. 박 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며 수많은 싸움과 냉전을 보았다. 오해숙 여사가 며느리에게 차가운 말을 던지는 것도 보았고, 서민혁이 새벽에 술에 취해 들어와 정다인을 무시하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막상 이혼이라는 단어를 직접 듣자 그녀는 예상했음에도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입술을 떨었다. 사모님 아니, 다인 씨, 정말이세요? 대표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하신 거예요? 정다인은 희미하게 웃었다. 서로 끝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서로. 참 편리한 말이었다. 한 사람은 배신했고, 한 사람은 견뎠으며, 한 사람은 버렸고, 한 사람은 떠났다. 그런데 세상은 늘 그런 일을 두고 서로 맞지 않았다고 표현한다. 마치 양쪽의 잘못이 똑같은 것처럼. 정다희는 2층 침실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서씨 집안 신년 모임 사진, 지난해 추석에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사진 속 정다희는 언제나 단정하게 웃고 있었다. 시어머니 옆에서 반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고 남편 옆에서 너무 눈에 띄지 않게 서 있었다. 그때마다 사진 기사는 말했다. 사모님 조금만 더 웃어주세요. 정다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웃어야 이 집 사람들이 만족할까? 침실 문을 열자 낯익은 향이 밀려왔다. 서민혁이 좋아한다며 강제로 바꾸게 한 우디 계열 방향제 냄새였다. 정다희는 그 냄새를 좋아하지 않았다. 무겁고 답답해서 숨을 막히게 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그녀는 작은 취향 하나도 쉽게 주장하지 못했다. 이불색, 커튼색, 식탁 위 꽃의 종류. 명절 때 입을 한복 색상까지 모두 오해숙이나 서민혁이 정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따라야 했다. 좋은 며느리라는 이름은 종종 사람을 아주 정중하게 지우는 말이었다. 그녀는 드레스룸 문을 열었다. 안에는 수십 벌의 명품 옷과 가방, 보석 상자가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대부분 서민혁이 기념일마다 사온 것들이었다. 그는 선물을 줄 때마다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사람처럼 굴었다. 이 정도면 내 친구들이 부러워하겠지. 우리 집 며느리가 너무 수수하면 어머니 체면이 안 서잖아. 밖에 나갈 때는 좀 갖춰 입어. 내 아내로 보이게. 내 아내로 보이게. 그 말에는 사랑이 없었다. 소유욕과 체면만 있었다. 정다희는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다. 크지 않은 은색 캐리어였다. 그녀는 옷장 속 화려한 드레스와 고가의 코트를 그대로 두고 결혼 전부터 입던 편한 셔츠 몇 벌과 검은색 슬랙스, 얇은 니트 2장만 넣었다. 보석 상자도 열지 않았다. 서민혁이 준 다이아몬드 목걸이, 오해숙이 생색내며 물려준 금팔찌, 재계 모임 때에 착용하라고 강요받던
진주 귀걸이까지 모두 그대로 두었다. 가져갈 이유가 없었다. 그것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라 이 집이 그녀에게 씌운 장식품이었다. 다만 드레스룸 가장 안쪽, 평범한 겨울 코트들 사이에 숨겨둔 검은색 가방 하나는 꺼냈다. 그 안에는 노트북 2대, 암호화 저장 장치 3개, 해외 신탁 관련 문서, 그리고 여러 장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 그 명함들에는 각각 다른 이름과 다른 회사명이 적혀 있었다. 서울, 싱가포르, 취리히, 홍콩. 지난 4년 동안 정다인이 집 안에서 조용히 차를 따르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의 또 다른 이름들은 세계 여러 도시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서민혁은 몰랐다. 그가 아내를 거실 장식처럼 방치하는 동안 정다인은 밤마다 서아그룹의 숫자를 해부하고 위험 자산을 분리하고 자신이 빠져나갈 길을 만들고 있었다. 처음부터 복수를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정말로 회사를 살리고 싶었다. 남편을 돕고 싶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살린 회사가 남편의 오만을 키우고 자신이 지킨 가정이 시어머니의 폭언을 정당화하며 자신이 침묵한 시간이 백유리 같은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정다인은 마음을 바꾸었다. 더 이상 구하지 않기로. 대신 무너질 때 자신이 깔리지 않도록 준비하기로. 그녀가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있을 때 침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오해숙이었다. 회색 한복 재킷을 걸친 그녀는 외출 준비를 하다 급히 올라온 듯 진주 브로치가 비뚤어져 있었다. 눈빛은 이미 분노로 가득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정다인은 놀라지 않았다. 짐 챙기고 있습니다. 누가 허락했어? 민혁이한테 전화 받았다. 내가 회장실에서 돈을 뜯어냈다며? 세상에.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그렇게 얌전한 척하더니 속으로는 돈 계산만 하고 있었던 거야. 오해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예전 같으면 정다인은 일단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어머님 오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런 말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캐리어 지퍼를 천천히 닫고 몸을 돌렸다. 제가 뜯어낸 돈이 아니라 제가 가진 권리를 정리한 겁니다. 오해숙은 기가 찬 듯 웃었다. 권리? 네가 이 집에서 권리를 말해. 네가 서씨 집안에 들어와서 누린 게 얼만데. 강남 집, 기사, 명품, 재벌가 며느리라는 자리. 내 친정 형편으로는 꿈도 못 꿀 삶을 살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권리? 정다인의 눈빛이 아주 조금 차가워졌다. 제가 누린 것만 보셨죠. 제가 감당한 건 한 번도 보지 않으셨고요. 네가 뭘 감당했는데? 며느리가 시댁이라는 건 당연한 거야. 명절에 음식 좀 했다고 생색내니? 어른들 앞에서 웃는 게 그렇게 억울했니? 요즘 젊은 여자들은 참을성이 없어. 우리 때는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해도 집안 지키는 게 여자의 도리였어. 그래서 어머님은 행복하셨어요? 순간 오해숙의 얼굴이 굳었다. 그 질문은 너무 조용했지만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찔렀다. 오해숙 역시 평생 남편의 외도와 시집살이를 견디며 살았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고통을 다음 세대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방식으로 보상받으려 했다. 내가 견뎠으니 너도 견뎌야 한다. 내가 무너졌으니 너도 무너져야 한다. 그런 생각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말버릇하고는 오해숙이 이를 악물었다. 네가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낳아서 민혁이가 밖으로 돈 거야. 유리는 그래도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아이를 가졌어. 네가 여자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다인은 잠시 침묵했다. 아이. 그 말은 한때 그녀를 가장 깊게 찔렀던 칼이었다. 병원에서는 두 사람 모두 문제 없다고 했다. 그런데 검사를 같이 받으러 가자는 말에 서민혁은 늘 바쁘다고 피했다. 오해숙은 그런 아들을 감싸며 며느리에게만 한약을 먹이고 굿을 권하고 절에 데려갔다. 정다인은 그 모욕을 다 견뎠다.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혼을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어머님, 그녀가 차분히 말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제 죄라면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제 책임이겠죠. 회사가 흔들린 것도 제 탓이고, 민혁 씨가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제 탓이고, 유리 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제 탓이겠네요. 오해숙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거짓말이라니. 정다희는 가방을 어깨에 걸었다. 아직 모르시는군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정다인, 너 지금 어디서 협박이야? 협박이 아니라 예고입니다. 정다희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하나예요. 이 집에 오래 계시고 싶으시면 귀중품은 미리 챙겨두세요. 서하그룹 자금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으니까요. 오해숙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감히 우리 집안을 저주해? 저주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하는 거죠. 정다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실을 나섰다. 오해숙은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오자 박 여사가 눈물 어린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정다인의 손에 작은 보온병을 쥐어 주었다. 공항 가시는 길에 드세요. 생강차예요. 사모님, 아니 다인 씨는 몸이 차잖아요. 정다인은 그 따뜻한 보온병을 받아들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이 집에서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 사람은 피가 섞인 가족도 법으로 맺어진 남편도 아니었다.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이 조용한 여인이었다. 고마워요, 박 여사님. 박 여사는 눈물을 훔쳤다. 어디 가시든 건강하세요. 저는 다인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아프게 했다. 정다희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여사님도 조만간 다른 일자리 알아보세요. 이 집 오래 조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현관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얼굴을 때렸다. 검은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문을 열어주었다. 정다인이 뒷좌석에 앉자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인은 한도윤이었다. 한도윤. 서민혁이 한 번도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남자.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 아르덴 파트너스의 아시아 전략 책임자이자 정다인이 결혼 전부터 함께 일했던 파트너였다. 사람들은 그를 냉정하고 위험한 투자자로 불렀지만 정다인에게 그는 적어도 숫자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왔어? 한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집에서 필요한 거 챙겼어. 오해숙 여사는? 예상대로였어. 한도윤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상처받지 마. 정다희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청담동 저택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런 말에는 상처 안 받아. 그럼 다행이고 지금 상황 보고할게. 네가 받은 사 800억은 계획대로 세 갈래로 나눠서 이동 중이야. 일부는 싱가포르 계좌, 일부는 취리 신탁, 나머지는 홍콩 쪽 펀드로 들어갔어. 서하그룹 단기채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도 열렸고 속도는 빠르지만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방금 여의도에서 재미있는 반응이 나왔어. 서하그룹이 상장 전 예치금을 임시 전용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아직 확인 보도는 아니지만 증권가 메신저방에서는 이미 퍼지고 있어. 정다희는 눈을 감았다. 서민혁은 돈을 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디를 건드렸는지, 그 움직임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재벌가 2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무능이 아니었다. 무능하면서 자신이 유능하다고 믿는 확신이었다. 내가 공항 라운지에 도착하면 2단계 시작해. 정다인이 말했다. 서하그룹의 부산기장 리조트 사업 관련 환경심사 자료 익명으로 언론사 3곳에 보내. 단, 원본은 빼고 확인 가능한 힌트만 줘. 기자들이 직접 파게 만들어. 알겠어. 백유리 쪽은? 정다인의 눈빛이 깊어졌다. 아직 터뜨리지 마. 그건 민혁 씨가 가장 높은 곳에서 웃고 있을 때 떨어뜨려야 효과가 커. 한도윤은 낮게 웃었다. 잔인하네. 아니. 정다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정확한 거야. 차는 올림픽대로에 진입했다. 한강이 옆으로 길게 펼쳐졌다. 겨울 강물은 차갑고 무심했다. 정다희는 그 강을 바라보며 지난 4년을 떠올렸다. 처음 서민혁을 만난 것은 한 투자 세미나였다. 그는 야심 있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였다. 당시 서하건설은 위태로웠지만 그는 무너지는 회사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정다희는 그의 그 눈빛을 믿었다.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욕망은 추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다듬으면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도식봤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랑은 한 사람이 계속 숨을 불어넣는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가 그 숨을 자기 공로로 착각하기 시작하면 사랑은 서서히 질식한다.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정다희는 일반 출국장이 아니라 전용 의전 통로로 안내받았다. 공항 직원은 그녀의 여권과 서류를 확인한 뒤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정다인 대표님, 취리희행 항공편은 예정대로 준비 중입니다. 출발 전까지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그 호칭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이름을 되찾은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정다희는 라운지에 들어섰다. 넓은 공간에는 부드러운 조명과 낮은 음악, 따뜻한 커피 향이 흐르고 있었다. 창밖으로 활주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서아그룹 관련 실시간 지표가 떠 있었다. 단기채 수익률 상승, 기관 투자자 문의 증가, 상장 주관사 내부 리스크 재검토, 부산 사업 관련 온라인 게시글 확산, 모든 것이 예상한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정다희는 손가락으로 트랙패드를 움직이며 자료를 확인했다.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숫자를 보았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뿐이다. 그 시각 서아그룹 본사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서민혁은 회장실에서 백유리와 함께 샴페인을 따고 있었다. 그는 방금 법무팀으로부터 모든 서류가 정상 처리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정다인의 지분은 정리되었고 이혼도 완료되었고 비밀 유지 조항까지 확보했다. 그는 마치 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의자에 깊게 기대 앉았다. 드디어 끝났어. 그가 말했다. 이제 그 여자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백유리는 그의 옆에 앉아 잔을 들었다. 축하해요, 오빠. 이제 우리 셋만 생각하면 돼요. 오빠, 나, 그리고 우리 아기. 서민혁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백유리의 배에 손을 올렸다. 그래.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내일 기자회견에서 내 존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어차피 소문은 다 퍼졌고 차라리 당당하게 가는 게 나아. 널 숨길 이유가 없어. 백유리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가 원하던 순간이었다. 숨겨진 비서가 아니라 공식적인 여자가 되는 것. 재벌가 며느리 후보가 되는 것. 사람들의 카메라 앞에서 서민혁 옆에 서는 것.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드레스 색과 헤어스타일, 인터뷰 멘트까지 떠올리고 있었다. 정말요? 기자들 앞에서 저를 소개해 줄 거예요? 물론이지. 너는 이제 내 사람이고 우리 아이의 엄마야. 백유리는 감격한 듯 그의 품에 기대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감격보다 계산이 더 많았다. 그녀는 서민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서아그룹이라는 이름은 너무 커 보였고 서민혁의 자신감은 너무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그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신도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다. 마치 남의 날개에 매달린 사람이 자신도 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다음 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특급 호텔 대연회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서아그룹의 상장 계획과 부산 기장 리조트 개발 사업 발표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기자들이 진짜 기다리는 것은 따로 있었다. 서민혁의 이혼, 그리고 새 연인 백유리의 등장. 경제부 기자와 연예부 기자가 같은 공간에 뒤섞인 드문 풍경이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백유리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배가 살짝 드러나 보이도록 허리선을 조절한 옷이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발라주자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오늘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비서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서아그룹 대표의 여자, 미래의 안주인, 그리고 아이를 가진 승리자가 될 것이다. 서민혁은 검은 정장을 입고 들어왔다. 그는 밤새 자금 이동 문제로 재무팀과 통화하느라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다.
피고남은 고급 파운데이션과 강한 조명으로 가릴 수 있었다. 그는 백유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긴장돼? 조금요. 걱정하지 마. 그냥 내 옆에서 웃기만 해. 어려운 질문은 내가 다 막아줄게. 백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그녀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다. 원장님,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서민혁이 물었다.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부과요. 예약 확인 전화 같아요. 서민혁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늘 자신의 승리에 취해 있었다. 작은 균열을 볼 눈이 없었다. 오전 10시 정각, 발표회가 시작되었다. 서민혁은 박수 속에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는 능숙하게 미소 지었고 준비된 원고를 보며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그룹은 이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종합개발 기업으로 도약하려 합니다. 부산 기장 리조트 프로젝트는 그 첫걸음이며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 관광 산업에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화려한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펼쳐졌다. 푸른 바다, 고급 리조트, 외국인 관광객, 미래형 쇼핑몰 요트 선착장.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정다희는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그 영상을 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그 화면 뒤에 숨겨진 숫자를 알고 있었다. 토지 용도 변경 지연, 환경 영향평가 보완 요구, 지역 주민 보상 문제, 브릿지론 만기, 과도한 홍보비, 그리고 허위에 가까운 예상 분양률. 겉으로는 푸른 바다였지만 속은 이미 썩은 짐이었다. 서민혁은 잠시 말을 멈춘 뒤 표정을 진지하게 바꾸었다. 그리고 오늘 제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오랜 고민 끝에 전 아내 정다인 씨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한 결정이었고 원만하게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서민혁은 준비된 슬픈 표정을 지었다. 정다인 씨에게도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곁에서 새로운 출발을 함께할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유리 씨입니다. 백유리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녀는 수줍은 듯 웃으며 서민혁 옆에 섰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더 거세졌다. 누군가 질문했다. 두 분은 언제부터 교제하신 겁니까? 정다인 씨와 혼인 관계 중에 시작된 관계입니까? 서민혁은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유지했다. 사적인 부분이라 조심스럽지만 모든 관계는 제 결혼이 사실상 파탄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짓말은 너무 매끄러웠다. 그래서 더 역겨웠다. 정다희는 화면 속 서민혁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남자는 정말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은 자기 죄를 오래 합리화하면 어느 순간 거짓말과 기억을 구분하지 못한다. 백유리도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지만 민혁 오빠가 더 큰 꿈을 이루는데 곁에서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배에 손을 얹었다.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와 주었습니다. 많은 축복 부탁드립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기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질문을 쏟아냈다. 서민혁은 백유리의 허리를 감싸며 보호자처럼 서 있었다. 그 모습은 인터넷 기사에 걸리기 좋은 장면이었다. 배신을 로맨스로 포장하고 불륜을 새 출발로 꾸미고 전처의 침묵을 원만한 합의로 왜곡하는 장면. 정다희는 더 이상 영상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에서 메신저 창을 열고 한도윤에게 짧게 입력했다. 지금 몇 초 뒤 답장이 왔다. 이 단계 실행.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균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의도 증권가 메신저방에 부산 기장 리조트 사업의 환경 심사 자료 일부가 익명으로 돌았다. 한 경제지 기자에게 서아그룹 단기 자금 전용 의혹을 암시하는 제보가 들어갔다. 상장 주관사 내부 리스크팀에는 우선주 상환과 거액 해외 송금 관련 문의가 접수되었다. 은행권에서는 서아그룹의 브릿지론 담보 평가를 다시 보자는 말이 나왔다. 아직 폭발은 아니었다. 하지만 폭발물의 도화선에는 분명 불이 붙었다. 공항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취리히행 항공편 탑승이 곧 시작된다는 안내였다. 정다희는 노트북을 닫았다. 창밖 활주로 너머로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다. 라운지 직원이 다가와 정중히 말했다. 대표님 탑승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다희는 마지막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실시간 뉴스 알림이 하나 떴다. 서하그룹 발표회. 대표 이혼 후 새 연인 공개. 혼전 임신 고백. 그 아래로 또 다른 알림이 곧이어 올라왔다. 증권가, 서하그룹 부산 사업 리스크 재점화, 상장 일정 영향 가능성. 정다희는 조용히 화면을 껐다. 이제 서민혁의 무대에는 빛과 박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닥 아래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그는 아직 발등이 젖은 줄도 모르고 있었다. 탑승교를 지나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며 정다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울은 그녀가 버린 도시가 아니었다. 언젠가 다시 돌아와야 할 전장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자본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돌아올 것이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자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다희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터미널을 바라보았다. 활주로의 불빛들이 길게 이어졌고 기체는 점점 속도를 높였다. 마침내 바퀴가 땅을 떠나는 순간 그녀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한숨이 아니었다. 해방의 첫 호흡이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서울의 호텔 발표회장 뒤편 대기실에서 서민혁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재무본부장, 법무팀장, 상장 주관사 담당자, 은행 지점장, 그리고 어머니 오해수까지. 서민혁은 처음에는 짜증스럽게 화면을 보다가 재무본부장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부산 사업 자료가 외부로 쉽습니다. 채권 시장도 이상합니다. 지금 바로 통화하셔야 합니다. 서민혁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화면을 다시 보았다. 조금 전까지 그는 박수 속에 서 있었다. 세상 모든 카메라가 자신을 향했고 백유리는 그의 옆에서 아름답게 웃고 있었다. 그는 승리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승리의 박수는 너무 짧았다. 진짜 소리는 그 뒤에 찾아왔다. 무너지는 건물 안에서 가장 먼저 들리는 것은 비명이 아니라 전화벨 소리였다. 서민혁은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문장들은 분명 한국어였지만 처음 읽는 외국어처럼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부산 사업 자료가 외부로 쳤다. 채권 시장이 이상하다. 지금 바로 통화해야 한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기자들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서하그룹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바다를 품은 리조트, 글로벌 자본, 대한민국 해양 관광의 새로운 기준. 그렇게 화려한 말들을 쏟아냈는데 무대 뒤로 내려오자마자 현실은 그를 낭떠러지 앞에 세워놓았다. 백유리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대기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기사 사진이 얼마나 예쁘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포털 메인에 뜬 사진 속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서민혁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서하그룹 서민혁 대표 이혼 직후 새 연인 공개. 비서 출신 백유리 임신 고백. 그녀는 입꼬리를 참지 못하고 살짝 올렸다.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알려졌다는 사실이었다. 무명의 비서였던 자신이 이제 전국이 아는 여자가 되었다는 것. 그녀에게는 그것이 승리처럼 느껴졌다. 오빠, 이 사진 봐요. 나 괜찮게 나왔죠? 서민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재무본부장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신호음이 두 번도 울리기 전에 상대가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대표님,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부산 기장 리조트 사업 관련 환경 영향평가 보완 요구 문서 일부가 증권가에 돌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 내용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기자들이 확인 요청을 넣고 있고 상장 주관사에서도 리스크 점검을 다시 하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서민혁은 이를 악물었다. 누가 흘렸어? 내부자야? 아직 확인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오전 해외 신탁 계좌로 나간 800억 송금 건이 시장의 이상 신호로 잡힌 것 같습니다.
단기 자금 전용 의혹이 돌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일부 기관이 서하그룹 단기채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벌써 퍼져? 송금은 비공개로 처리하라고 했잖아. 대표님, 규모가 너무 큽니다. 게다가 상장 직전에 핵심 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간 흔적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은행 쪽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민혁은 순간 숨이 막혔다. 그는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분노가 그 공포를 덮어버렸다. 그는 늘 그랬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화를 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책을 들고 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는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다.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기자들한테는 허위 루머라고 해. 법적 대응한다고 공지내고 주관사에는 내가 직접 설명한다고 해. 채권은 자사 매입으로 버텨. 오늘 장 끝나기 전까지 가격 방어해. 재무본부장은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대표님, 자사 매입을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전 송금 때문에 운용 가능한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부산 사업 쪽 대금도 이번 주 안에 나가야 하고 브릿지론 이자도 그럼 은행에서 당겨와. 은행이 방금 신규 한도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뭐? 서민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대기실 안에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다. 백유리도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가왔다. 수학이 넘어 재무본부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주거래은행에서 담보 재평가를 요구했습니다. 부산 기장 리조트 부지 일부의 용도 변경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자료가 돌고 있어서 기존 평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다인 씨 측에서 제공하던 개인 보증성 약정도 오늘부로 효력이 종료됐다는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이 나온 순간 서민혁의 몸이 굳었다. 정다인.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회장실에서 서명을 하고 나간 여자. 구두 굽 소리를 남기고 엘리베이터로 사라진 여자. 그는 그녀가 돈을 받고 조용히 떠났다고 생각했다. 해외 어딘가에서 비싼 호텔에 머물며 남은 인생을 낭비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재무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패배한 전처의 이름이 아니라 서하그룹의 심장에 연결되어 있던 보이지 않는 관의 이름처럼 들렸다. 정다인 측 약정이 왜 거기서 나와? 서민혁이 낮게 물었다. 그 여자가 무슨 보증을 했다는 거야? 재무본부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대표님 3년 전 부산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때 해외 투자사 아르덴 파트너스와 공동 보증 구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다인 씨가 개인 네트워크로 연결한 SPC가 중간 보증을 섰고 그 덕분에 저희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KN 어드바이저리라는 회사가 서민혁은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다. 다리에 힘이 빠질 것 같았다. KN. 너무 단순한 이니셜이었다. 정다인. D인 중이라면 DJ여야 할 것 같지만 그녀가 결혼 전 투자 업계에서 쓰던 영어 이름은 KN이었다. 그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수많은 외국계 투자사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매력적인 사업가라서 해외 자본이 붙은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게 정다인의 손이었단 말인가. 그 서류 지금 내 메일로 보내. 서민혁이 말했다. 대표님, 이미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무팀에서 추가로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보증 약정은 정다인 씨가 서하그룹 우선주 주주지위를 유지하거나 별도의 개인 협력 계약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오늘 지분 정리 합의가 완료되면서 자동 종료됐습니다. 서민혁은 말을 잃었다. 자신이 돈을 주고 지분을 정리한 순간 회사의 숨통을 조이고 있던 여러 약정도 함께 끊긴 것이다. 그는 정다인을 쫓아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손으로 산소 호스를 뽑은 셈이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대기실 문이 열리고 법무팀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뒤이어 홍보팀장, 재무팀 실무자, 비서실 직원들이 줄줄이 들어왔다. 모두 눈치를 보며 서민혁의 표정을 살폈다. 방금 전까지 기자회견의 성공을 축하하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재난 현장의 생존자들만 남은 것처럼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표님,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상장 주관사에서 긴급 실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오늘 송금건과 전 배우자 지분 정리 과정, 그리고 부산 사업 관련 우발 채무를 다시 보겠다고 합니다. 서민혁은 폭발했다. 전 배우자?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정다인이 그 여자 이름이 그렇게 무서워? 그냥 이혼한 전처야. 회사 경영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법무팀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다. 회사 경영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많은 계약서에 그녀의 이름이 그림자처럼 남아있는가? 왜 투자사들은 그녀가 빠져나가자마자 보증을 철회하는가? 왜 은행은 서민혁이 아니라 정다인의 존재를 보고 돈을 빌려주었는가? 그 질문들은 방 안에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백유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민혁의 팔을 잡았다. 오빠, 별일 아니죠? 그냥 기자들이 괜히 과장하는 거죠? 오빠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서민혁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떼어냈다. 너는 좀 조용히 있어. 백유리의 얼굴이 굳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그는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보호하듯 서 있었다. 그런데 카메라가 꺼지고 위기가 닥치자 그의 목소리에서는 애정이 아니라 짜증만 남았다. 백유리는 처음으로 아주 작은 불안을 느꼈다. 자신이 올라탄 배가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다. 그날 오후 서하그룹 본사 47층 긴급 회의실에는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였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채권 가격과 온라인 기사, 증권가 리포트가 동시에 떠 있었다. 빨간색 숫자들이 화면 곳곳에서 깜빡였다. 서민혁은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 모습은 아침 발표 회장의 자신감 넘치던 대표와 달랐다. 넥타이는 조금 비뚤어졌고 눈 밑에는 피로가 내려앉았다. 재무본부장이 첫 보고를 시작했다. 현재 서하그룹 단기채 수익률이 오전 대비 급등했습니다. 일부 기관 투자자가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회사 서하리조트 개발의 브릿지론 만기가 2주 뒤인데 차환 협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임원이 물었다. 주거래은행은 뭐라고 합니까? 담보 재평가 전까지 신규 집행 보류입니다. 기존 한도도 일부 동결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서민혁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대체 은행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야? 그동안 잘만 해왔잖아. 재무본부장은 조심스럽게 답했다. 정다인 씨가 빠진 영향이 큽니다. 다시 그 이름이었다. 서민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여자 얘기 그만해. 하지만 사실입니다, 대표님. 이번에는 리스크관리팀장이 입을 열었다. 서하그룹의 최근 3년간 주요 차입 구조를 다시 확인해 보니 여러 계약의 신용보강 장치가 정다인 씨와 연결된 외부 법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독립된 컨설팅 회사나 투자 자문사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다인 씨가 설계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서민혁은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화를 내고 싶었다. 그러나 화면에 뜬 계약 구조도를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KN 어드바이저리, 한강인베스트먼트, 루체 캐피털 코리아, 스위스 소재 아르덴 파트너스. 서로 다른 이름의 법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핵심 연결점에는 언제나 정다인의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회사 직함을 요구하지 않았다. 회의실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회사의 가장 중요한 곳곳에 그녀가 있었다. 이게 말이 돼? 서민혁이 중얼거렸다. 그 여자가 집에서 꽃꽂이나 하던 사람이야. 어떻게?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식었다. 몇몇 오래된 임원들은 서로 눈을 피했다. 사실 그들 중 일부는 알고 있었다. 정다인이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검토한 계약서는 실수가 적었고 그녀가 조용히 소개한 사람들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 자금을 가져왔다. 다만 모두가 모른 척했을 뿐이다. 서민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 권력자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은 조직 안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다. 리스크 관리팀장이 말을 이었다. 더 큰 문제는 오늘 정다인 씨가 지분을 정리하면서
우선주 상환 청구권을 완전히 행사했다는 점입니다. 회계상으로는 일회성 비용 처리와 자본 유출이 동시에 반영됩니다. 상장 심사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팀장도 덧붙였다. 이혼 합의서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회사 자금 흐름과 공시 관련 사안은 별개입니다. 금융당국이 요청하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서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지금 해결책은?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 침묵은 어떤 보고보다 더 끔찍했다. 평소라면 임원들이 경쟁하듯 해결책을 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알고 있었다. 문제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다. 서하그룹의 숫자 자체가 부풀려져 있었고 그 부풀린 공기를 넣어주던 사람이 떠났다. 풍선은 이미 바늘에 찔렸다. 손으로 막아도 터지는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을 뿐이었다. 결국 재무본부장이 어렵게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최소 2억 원 이상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채권 가격 방어, 브릿지론 이자, 협력사 대금, 상장 주관사 신뢰회복 자금까지 합치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이 영억? 서민혁은 허탈하게 웃었다. 오늘 오전에 800억을 내보냈는데 또 이 영억을 구하라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정다인이 요구한 금액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단지 자기 몫을 받아간 것이 아니었다. 서하그룹이 버틸 수 있는 한계선을 정확히 계산해 무너지지는 않지만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금액을 뽑아간 것이다. 당장 쓰러지면 시장은 원인을 외부 충격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씩 갈라지며 모든 내부 부실이 드러나면 책임은 온전히 서민혁에게 돌아간다. 정다희는 그것까지 계산했다. 백유리 쪽 투자자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발표에서 백유리 씨의 가족 쪽 해외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서민혁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맞다. 백유리의 양아버지.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던 재력가. 백유리는 그가 부산 사업에 관심이 많고 수천억 규모 투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민혁은 그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절박한 순간에는 믿고 싶은 말이 사실처럼 느껴진다. 그는 즉시 백유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가 받았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오빠, 내 양아버지한테 바로 연락해. 지금 투자금 일부라도 들어와야 해. 약속했던 돈, 적어도 계약금 1억은 오늘 안에 보내라고 해. 백유리는 침묵했다. 유리야, 듣고 있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지금 미국 시간이 새벽이라. 새벽이든 뭐든 깨워. 회사가 급해. 네가 오늘 기자들 앞에서 말했잖아. 관심 있다고, 곧 투자한다고. 오빠, 그게 아빠도 절차가 필요하대요. 자금이 큰 돈이라 바로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서민혁의 눈빛이 사나워졌다. 어렵다고? 지금까지는 곧 된다고 했잖아.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니에요. 백유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짜예요. 아빠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회의실의 모든 임원이 그 통화를 듣고 있었다. 서민혁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전화를 끊을 수 없었다. 지금은 백유리의 체면보다 돈이 중요했다. 오늘 안에 연결해. 그는 낮게 말했다. 안 되면 네가 직접 찾아가든 영상 통화를 하든 무조건 확인시켜. 전화를 끊은 뒤 회의실에는 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민혁은 임원들을 향해 말했다. 백유리 쪽 자금은 들어올 거야. 그 전까지 루머 대응하고 은행 설득하고 기자들 막아. 그리고 정다인 쪽 움직임 파악해.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누구랑 있는지 당장 알아내.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개인 위치 추적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서민혁이 비웃었다. 내 회사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법 타령이야. 알아서 합법적으로 해. 흥신소를 쓰든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든 방법을 찾아. 회의는 혼란 속에 끝났다. 임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뒤 서민혁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다. 대형 스크린에는 여전히 빨간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그 숫자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의자를 걷어찼다.
의자가 바닥에 쓰러지며 큰 소리를 냈다. 정다인.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두려움과 함께 흘러나왔다. 한편 정다인은 이미 한국 상공을 벗어나 있었다. 취리 희행 비행기의 1등석은 조용했다. 대부분의 승객은 잠들었고 창밖으로는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위성 인터넷으로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었다. 한도윤이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서하그룹 긴급회의 종료. 유동성 부족 최소 2영억 추정. 백유리 쪽 자금 확인 시도 중. 시장 반응 예상보다 빠름. 정다인은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다. 백유리 쪽은 아직 건드리지 마. 그들이 먼저 거짓말을 키우게도 곧 답장이 왔다. 알겠어. 그런데 서민혁이 내 위치를 찾으려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정다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위의 하늘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다. 아래에서는 누군가 무너지는 건물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겠지만 이곳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입력했다. 찾게도 찾는 동안 더 많은 걸 잃을 테니까. 잠시 뒤 승무원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식사를 준비해 드릴까요? 정다인은 미소를 지었다. 가볍게 부탁드려요. 그녀는 노트북을 잠시 닫았다. 몸이 피곤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지난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이혼 협상, 자금 이동, 계약 종료, 언론 제보, 출국 준비까지 모든 것이 빈틈없이 맞물려야 했다. 조금만 어긋나도 그녀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맑았다. 두려움보다 확신이 컸다. 그녀는 서민혁을 무너뜨리고 싶어서만 이 판을 짠 것이 아니었다. 물론 분노는 있었다. 모욕당한 세월, 지워진 공로, 빼앗긴 이름, 시어머니의 독한 말, 백유리의 뻔뻔한 웃음. 그 모든 것이 가슴속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복수만으로는 이렇게 정교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복수는 사람을 급하게 만들지만 정다인은 급하지 않았다. 그녀가 진짜 원한 것은 회복이었다. 자신이 만든 것을 자신이 다시 가져오는 것. 무능한 사람이 망친 구조를 제대로 고쳐놓는 것.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 조용히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며 참고 있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울에서는 그날 저녁부터 기사가 쏟아졌다. 처음에는 가십 기사였다. 서하그룹 대표의 이혼과 새 연인, 임신, 재벌가 혼외관계 논란. 댓글은 뜨거웠다. 누군가는 백유리를 욕했고, 누군가는 정다인을 동정했고, 누군가는 재벌가의 흔한 이야기라며 냉소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서 기사 분위기가 바뀌었다. 경제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산 기장 리조트 사업의 환경 심사 지연 가능성, 서하그룹 단기채 금리 급등, 상장 일정 불확실성, 대규모 현금 유출 의혹, 대중의 관심은 불륜에서 돈으로 이동했다. 사람들은 사랑보다 돈의 붕괴를 더 빠르게 이해한다. 서하그룹 본사에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다. 재무팀 직원들은 커피를 들이켜며 은행과 통화했고, 홍보팀은 기사 삭제 요청과 반박 자료 배포에 매달렸다. 법무팀은 내부 문서 유출 경로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모든 대응은 한 박자씩 늦었다. 소문은 물처럼 흘렀고 숫자는 불처럼 번졌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서민혁은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정다인이 서명하고 간 서류 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다. 처음 봤을 때는 단지 비싼 이혼 비용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문장 하나하나가 칼날이었다. 지분 상환 완료와 동시에 관련 부속 약정 종료. 향후 서하그룹 및 계열사의 재무, 법무, 투자 자문에 대한 정다인 측의 직간접 지원 의무 없음. 기존 개인 보증성 협력 관계는 본 합의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해소됨. 그는 그 문장들을 왜 읽지 않았을까? 아니, 읽었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늘 서류의 큰 제목만 보고 서명했다. 세부 조항은 정다인이 알아서 챙겨주었기 때문이다. 지난 4년 동안 그녀가 만들어준 안전함에 너무 익숙해져 자신이 원래부터 안전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오해숙이었다. 서민혁은 피곤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수화기 너머에서 오해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졌다. 미녀가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기사들이 왜 이 모양이야? 네가 유리에 발표를 한다고 해서 내가 참고 있었는데 왜 회사 얘기까지 시끄러운 거니?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주식 가진 사람들 모임에서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아니? 내 작은아버지도 난리야. 그리고 정다인 그 계집애. 집에 와서 아주 당당하게 짐 싸들고 나갔다. 나한테 회사가 오래 못 갈 거라고 했어.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서민혁은 눈을 감았다. 정다인이 집에서도 그런 말을 남겼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더 불길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내뱉은 것이 아니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어머니, 지금은 유리랑 관련된 얘기 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세요. 기자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뭐? 내 엄마한테 지금 명령하니? 제발요. 서민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금 말 한마디 잘못 나가면 더 커집니다. 특히 다인이 얘기하지 마세요. 그 여자 자극하면 안 됩니다.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오해숙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들었다. 그녀가 아는 서민혁은 늘 오만했고 화를 냈고 남을 깔봤지만 겁먹은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정다인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너, 오해숙이 낮게 물었다. 혹시 그 애한테 약점 잡힌 거니? 서민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만으로도 충분했다. 전화를 끊은 뒤 서민혁은 책상 위에 놓인 결혼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정다인은 흰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는 그 웃음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얌전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자기 옆에 서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집안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을 안전한 여자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 안전함이 사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깊이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늦은 깨달음은 사람을 바꾸기보다 먼저 망가뜨린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이 열리자 서아그룹 관련 채권과 장외 주식은 또 한 번 흔들렸다. 전날의 루머가 밤새 기사화되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위험을 줄이기 시작했다. 상장 주관사는 공식적으로 일정 재검토를 통보했다. 은행은 부산 사업 대출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협력사들은 성급금을 요구하며 납품을 보류했다. 서아그룹의 화려한 외벽 뒤에 숨겨져 있던 균열들이 한꺼번에 밖으로 드러났다. 오전 9시 30분 서민혁은 은행 본점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주거래은행 부행장과 리스크 담당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예전 같으면 그들은 서민혁을 반갑게 맞았을 것이다. 커피를 권하고 골프 약속을 잡고 다음 프로젝트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돈을 빌려줄 때 은행은 친구처럼 웃지만 위험이 보이면 누구보다 먼저 문을 닫는다. 부행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서 대표님, 저희도 오랜 관계를 고려해 최대한 협조하고 싶습니다. 다만 최근 상황상 추가 담보 없이는 한도 유지가 어렵습니다. 서민혁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루머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부산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환경심사도 보완하면 끝나는 문제고요. 리스크 담당 임원이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단순한 심사 지연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입니다. 어제 대규모 해외 송금 이후 서아그룹의 단기 유동성 비율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용 보강 역할을 하던 외부 협력 약정이 종료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건 내부적인 정리일 뿐입니다. 정다인 씨 측과의 관계가 종료된 것이 내부적 정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행장이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아그룹의 우호적 조건을 제공했던 데에는 정다인 씨가 연결한 해외 자본 네트워크와 자문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사라진 이상 저희도 리스크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서민혁은 얼굴이 굳었다. 은행 부행장까지 정다인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모욕적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은행장을 만나고 술자리를 만들고 악수를 했는데 그들이 보고 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정다인 뒤의 네트워크였단 말인가. 그럼 당신들은 나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내 전처를 보고 빌려줬다는 겁니까? 부행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기업 금융은 사람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봅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서 정다인 씨의 역할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잔인했다. 서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일어나면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필요한 담보 목록 보내십시오. 준비하겠습니다. 은행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서민혁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차 안에서 그는 백유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받지 않았다. 3번, 4번, 5번.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분노로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받아, 백유리. 지금 장난해? 그때 운전석 옆에 앉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백유리 씨 관련해서 확인된 게 있습니다. 뭔데? 비서는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몇 장의 사진과 문서가 떠 있었다. 백유리가 말하던 미국 사업가 양아버지라는 남자. 그는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는 재력가가 아니었다. 과거 몇몇 홍보 영상에 출연한 적 있는 무명 배우였고, 최근에는 고급 투자 사기 사건 주변 인물로 이름이 오르내린 사람이었다. 백유리와 찍은 사진들도 대부분 대여 사무실이나 호텔 라운지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서민혁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확실해? 더 확인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백유리 씨가 말한 해외 투자 자금은 실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서민혁의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정다인은 떠났고, 은행은 등을 돌렸고, 시장은 흔들리고, 백유리의 자금은 거짓일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줄이 사실은 썩은 밧줄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줄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사람은 바로 정다인이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빌딩들은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배경처럼 보였다. 오늘은 모두 차갑고 무심한 심판자처럼 보였다. 서민혁은 처음으로 정다인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아니, 걸어야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깨달았다. 그녀가 쓰던 번호는 이미 해지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돌아갈 길뿐 아니라 그가 따라올 길까지 끊어놓았다. 그 시각 취리히 공항에 도착한 정다인은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회색 코트를 입은 한도윤이 멀리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천천히 걸어와 가볍게 포옹했다. 오래된 동료 사이에 짧고 단정한 인사였다. 무사히 도착했네. 서울은 예상대로 무너지는 중이야. 다만 서민혁이 생각보다 빨리 백유리 쪽 거짓말을 확인하기 시작했어. 정다인은 놀라지 않았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겠네. 한도윤은 그녀의 캐리어를 받아들었다. 바로 회의실로 갈래? 아니면 조금 쉴래? 정다인은 공항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스위스의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과는 다른 차가움이었다. 이곳의 공기는 건조했지만 날카롭지 않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바빴지만 서로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쉴 시간은 나중에 그녀가 말했다. 서아그룹이 아직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잖아. 한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역시 정다인답네. 정다인은 공항 출구를 향해 걸었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서울에서의 결혼은 끝났지만 그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서민혁은 아직도 자신이 잃은 것이 아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잃은 것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왕이라고 믿게 해준 왕국의 설계자였다는 것을. 취리히의 아침은 서울보다 느리게 밝았다. 호수 위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트램은 정해진 시간표처럼 조용히 거리를 지나갔다. 정다인은 바노프 슈트라세 근처에 있는 아르덴 파트너스 사무실의 최상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서아그룹 관련 자료가 빼곡하게 펼쳐져 있었고 벽면 스크린에는 한국 시장의 실시간 반응이 떠 있었다. 서울은 이미 점심시간을 지나고 있었지만 서아그룹 주식과 채권을 둘러싼 공포는 식을 줄 몰랐다. 한도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하그룹 쪽에서 오늘 오전에 반박 자료를 냈어. 부산 기장 리조트 사업은 정상 진행 중이고 유동성 위기는 사실무근이라고. 정다희는 자료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시장은 믿었어? 전혀. 한도윤은 작게 웃었다. 반박 자료가 너무 급하게 나왔어. 숫자는 없고 감정만 있더라. 법적 대응, 악성 루머, 근거 없는 음해. 이런 단어가 많을수록 투자자들은 더 불안해하지. 정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기에 빠진 기업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사실을 설명하는 대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시장은 억울함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숫자와 담보, 현금 흐름과 신뢰만 본다. 서민혁은 아직도 자신이 큰 목소리로 부정하면 상황이 멈출 거라고 믿는 듯했다. 백유리 쪽 자료는 어디까지 확인됐어? 정다인이 물었다. 한도윤은 태블릿을 밀어주었다. 거의 끝났어. 백유리가 말한 미국 사업가 양아버지는 실제 투자자가 아니야. 이름은 조태건. 과거 케이블 드라마 단역 배우였고 몇 년 전부터 투자 설명회나 고급 사교 모임에서 해외 자본가 역할을 해주는 브로커 비슷한 일을 했어. 백유리와는 1년 전 강남의 한 멤버십 라운지에서 만났고 이후 몇 차례 영상통화에 등장해서 서민혁을 속였어. 정다희는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사진 속 조태건은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다. 배경은 뉴욕 사무실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정다희는 단번에 그것이 서울 강남의 대여 스튜디오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너무 완벽하게 꾸민 가짜는 오히려 진짜보다 어색한 법이다. 임신은?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한도윤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그 부분이 더 복잡해. 임신 자체는 맞는 것 같아. 다만 아이의 친부가 서민혁인지 확실하지 않아. 백유리가 서민혁과 관계를 시작하기 전후로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었어. 산부인과 기록은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주변 증언과 일정표를 보면 의심할 여지가 많아. 정다희는 잠시 침묵했다. 아이는 죄가 없었다. 어른들의 욕망과 거짓말 사이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도구로 쓰는 일은 그녀가 가장 경멸하는 방식이었다. 백유리는 아이를 방패로 삼았고 서민혁은 아이를 자신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깃발로 삼았다. 오해숙은 그 아이를 집안의 대를 잇는 증거로 여겼다. 누구도 아이 자체를 진심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친부 문제는 아직 공개하지 마, 정다인이 말했다. 아이를 이용해서 여론전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한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민혁을 무너뜨리기엔 가장 강한 카드일 수도 있어.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정다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서민혁과 백유리를 벌주고 싶은 거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세상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야. 지금은 투자 사기 구조와 허위 자금 약속만 공개해.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 방식대로 가자. 정다인은 다시 화면을 보았다. 서울의 기사 제목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었다. 서하그룹 상장 일정 재검토 가능성. 부산 기장 리조트 환경 리스크 논란. 서민혁 대표 전처와 거액 지분 정리 뒤 유동성 의혹. 아직 백유리의 거짓말은 나오지 않았다. 정다희는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진실을 들으면 혼란스러워한다. 진실도 순서가 있어야 한다. 먼저 회사의 허약함을 드러내고 그 다음 그것을 지탱한다고 주장한 가짜 자본을 무너뜨린다. 그러면 서민혁은 사업에서도 사생활에서도 동시에 신뢰를 잃게 된다. 그 시각 서울 청담동 저택은 전쟁터처럼 어수선했다. 오해숙은 거실 중앙에 앉아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아침부터 친척들, 재계 부인 모임 사람들, 성당 지인들까지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모두 백유리의 임신 소식을 궁금해했다. 축하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너무 서둘렀다는 듯 비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질문은 달라졌다. 서하그룹 괜찮으냐? 부산 사업이 정말 위험하냐? 정다인이 돈을 많이 받아갔다는데 사실이냐? 오해숙은 매번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사람들이 아주 남의 집 불구경에 신났구나.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민혁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 같은 확신이 없었다. 집안의 공기부터 달라졌다. 평소에는 서민혁의 권위와 오해숙의 눈치로 움직이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졌다. 가사도우미 박 여사는 말없이 주방을 정리했고 운전기사는 밖에서 계속 전화를 받았다. 정다인이 떠나기 전 남긴 말이 오해숙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귀중품은 미리 챙겨두세요. 숫자가 저주하는 거죠. 그 말은 무례했지만 이상하게 선명했다. 오후가 되자 백유리가 저택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기자회견 뒤 관심이 쏟아질 것을 예상하긴 했지만 회사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나빠질 줄은 몰랐다. 무엇보다 서민혁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그는 전화를 걸 때마다 투자금 이야기를 했다. 양아버지와 통화시켜달라. 계약금은 언제 들어오느냐. 증빙 자료를 보내라. 처음에는 사랑스럽게 속삭이던 남자가 이제는 빚쟁이처럼 몰아붙였다. 오해숙은 백유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리야, 너희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니? 민혁이가 급하다던데. 백유리는 억지로 웃었다. 어머님, 아빠가 지금 미국 쪽 변호사랑 절차를 보고 계세요. 자금이 큰 돈이라 바로 보내기는 어렵대요.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빠가 저랑 아기를 얼마나 아끼는데요. 오해숙은 그녀의 배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기대와 의심이 동시에 있었다. 처음 백유리를 만났을 때 오해숙은 그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출신이 분명하지 않았고 말투가 가벼웠고 재벌가 안주인으로 보기에는 품격이 부족했다. 그러나 임신했다는 말 하나가 모든 결점을 덮어버렸다. 서씨 집안의 손자. 그 단어는 오해숙에게 너무 강한 유혹이었다. 그녀는 손자를 얻기 위해 정다인을 밀어냈고 백유리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금 그 선택이 회사의 위기와 함께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도 오늘 안에 뭔가 보여줘야 한다. 오해숙이 말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집을 얼마나 보고 있는데 네가 기자들 앞에서 아버님이 투자한다고 했잖니. 말만 하고 돈이 안 들어오면 우스워져. 백유리의 손끝이 굳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과 같아. 오해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말에 책임을 져야 해. 다인이도 부족한 게 많았지만 적어도 집안일은 빈틈없이 했어. 너는 지금 네가 한 말 하나도 증명 못하고 있잖아. 그 말에 백유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정다인과 비교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정다인을 이겼다고 생각했다. 젊음으로, 임신으로, 서민혁의 선택으로. 그런데 막상 이 집 안에 들어오자 정다인의 그림자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주방의 정리 방식, 명절 선물 명단, 오해숙이 먹는 약 시간, 운전기사 월급 인상 기록, 집안 어른들 생신 일정까지 모두 정다인이 관리하던 것이었다. 백유리는 그런 세세한 것들이 왜 중요한지 몰랐다. 하지만 정다인이 사라지자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빈자리로 드러났다. 어머님도 결국 그 여자 편이세요? 백유리가 날카롭게 말했다. 오해숙의 눈썹이 올라갔다. 뭐라고? 제가 아이까지 가졌는데 왜 자꾸 다인 씨 얘기를 하세요? 그 여자는 돈 받고 나간 사람이잖아요. 민혁 오빠를 협박해서 회사 돈 뜯어간 사람이잖아요. 입 조심해. 오해숙이 낮게 말했다. 그 애가 밉긴 해도 내가 함부로 말할 상대는 아니야. 백유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오해숙이 정다인을 감싸는 듯한 말을 할 줄은 몰랐다. 사실 오해숙 자신도 놀랐다. 그녀는 정다인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다인이 이 집에서 4년 동안 해온 일의 무게를 이제야 조금씩 느끼고 있었다. 미워할 때는 쉽게 미워했지만 사라진 뒤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그때 백유리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조태건이었다. 그녀는 급히 거실을 빠져나가 1층 서재로 들어갔다. 왜 이제 전화해요? 백유리가 낮게 소리쳤다. 민혁 오빠가 계속 투자금 증빙 요구한다고요. 어떻게든 영상 통화해서 시간 좀 끌어줘요. 수화기 넘어 조태건의 목소리는 불안했다. 나 못해. 지금 기자가 나한테 연락했어. 누가 자료를 넘긴 것 같아. 내가 미국 사업가가 아니라는 걸 캐고 있어. 백유리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뭐라고요? 너 나한테 말 안 했잖아. 이게 이렇게 큰 재벌가 일인 줄 알았으면 안 했어.
나는 그냥 몇 번 통화하고 돈 받는 줄 알았지. 투자 약속까지 기사에 나갈 줄은 몰랐다고. 지금 와서 발 빼면 어떡해요? 내가 돈 더 줄게요. 아니, 민혁 오빠가 나중에 다 줄 수 있어요. 조태건은 헛웃음을 쳤다. 그 남자 회사 지금 위험하다며? 너도 정신 차려. 나까지 끌고 들어가지 마. 앞으로 전화하지 마. 전화가 끊겼다. 백유리는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조태건이 입을 열면 끝이었다. 그녀가 꾸민 가짜 출신, 가짜 해외 자본, 가짜 투자 약속이 모두 드러난다. 그러면 서민혁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해숙도 세상도. 그녀는 급히 서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나 잠깐만 만나. 설명할 게 있어. 그러나 답은 오지 않았다. 서민혁은 그 시간 본사 회장실에서 법무팀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있었다. 백유리의 양아버지 조태건 관련 조사 보고서였다. 사진, 계좌, 이체 내역, 대여 스튜디오 예약 기록, 과거 사기성 투자 설명회 참석 사진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니까 그가 낮게 말했다. 백유리가 나한테 없는 투자자를 팔았다는 거야? 법무팀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조태건이라는 인물은 실제 투자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유리는 몰랐을 수도 있잖아. 그 말은 백유리를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는 말이었다. 서민혁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정다인을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판단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핑계를 찾았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백유리 씨가 조태건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통화 연기와 영상 통화 준비 명목으로 보입니다. 서민혁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던졌다. 나가. 대표님, 나가라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서민혁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은 이제 그를 위로하지 못했다. 그는 책상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어 백유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바로 받았다. 오빠, 어디야? 집이에요. 어머님 댁에. 당장 회사로 와. 백유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나 설명할게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서민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회사로 오라고.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머릿속에 정다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회장실에서 백유리를 바라보던 그 무심한 눈빛. 아직은 비서죠. 나중에 책임 소재 따질 때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백유리가 어떤 사람인지, 조태건이 가짜라는 것까지. 그런데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자신이 망신당하기 전에 경고하지 않았을까? 답은 너무 명확했다. 정다인은 더 이상 그를 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서민혁을 이상하게 더 화나게 했다. 그는 정다인이 떠났다는 사실보다 정다인이 자신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견디기 어려웠다. 사랑이 끝났다는 말은 추상적이다. 하지만 위험을 보고도 말해주지 않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것을 안다. 백유리가 회사에 도착한 것은 1시간 뒤였다. 그녀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배를 감싸 쥔 채 회장실로 들어왔다. 예전 같으면 서민혁은 그 모습을 보고 조금은 누그러졌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의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보였다. 오빠. 서민혁은 보고서를 그녀 앞에 던졌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백유리는 그중 한 장을 보고 그대로 굳었다. 조태건의 사진이었다. 설명에 서민혁이 말했다. 백유리는 입술을 떨었다. 처음에는 진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조태건 씨가 자기가 해외 투자자들과 연결돼 있다고 했고 저도 믿었어요. 오빠가 큰 사업을 한다니까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짓말하지 마. 서민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돈 보낸 기록까지 다 봤어. 영상통화 연기비, 투자자 역할비. 이게 뭐야? 백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오빠가 나를 봐주지 않았잖아요. 뭐? 처음에는 그냥 비서였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빠는 나를 그냥 어린 직원으로만 봤어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배경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오빠가 나를 진지하게 볼 것 같아서. 서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그래서 나를 속였어? 회사를 속이고 기자들 앞에서 가짜 투자자를 팔았어? 백유리는 울면서 그의 팔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오빠, 내가 오빠 사랑한 건 진짜예요. 우리 아이도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냥 조금만 포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포장? 서민혁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너 때문에 내가 시장에서 웃음거리가 되게 생겼어. 그 말에 백유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 때문만이에요. 오빠가 원했잖아요. 젊고, 배경 있고, 아이 가진 여자. 오빠가 그런 여자를 원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정다인 씨는 조용하고 재미없다고, 옆에 세우기 창피하다고 말한 사람 오빠잖아요. 서민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백유리의 말은 뻔뻔했지만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의 욕망이 만든 거울이었다. 그가 보고 싶어 한 모습으로 자신을 꾸몄고 그는 그 거울 속 허상을 사랑했다. 정다인을 버린 것은 백유리 때문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허영심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책임을 정면으로 보는 대신 더 약한 상대에게 화를 낸다. 서민혁도 그랬다. 나가, 그가 말했다. 백유리는 눈을 크게 떴다. 오빠, 당분간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기자들한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어머니 집에도 가지 마. 내가 부를 때까지 조용히 있어. 그럼 나는요, 우리 아이는요. 서민혁은 그녀의 배를 보았다. 예전 같으면 그 배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해주는 증거처럼 보였다. 지금은 부담과 의심, 실패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다. 백유리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떠올랐다. 오빠, 설마 나까지 버리려는 거예요? 서민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백유리는 울면서 회장실을 뛰쳐나갔다. 복도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피했다. 어제만 해도 사람들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미래의 안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오늘은 달랐다. 시선들이 차가웠다. 소문은 이미 회사 안을 돌고 있었다. 가짜 투자자, 거짓 배경, 대표를 속인 비서, 권력의 냄새가 사라지면 사람들의 태도는 놀라울 만큼 빨리 바뀐다. 그날 저녁, 결국 기사가 터졌다. 백유리 씨가 언급한 해외 투자자, 실제 투자 능력 의문, 서하그룹, 부산 사업 투자 약속, 실체 없는 홍보였나. 서민혁 대표 기자회견 발언 신뢰성 논란 확산. 포털은 다시 뜨거워졌다. 백유리의 이름은 비난의 중심에 섰고 서민혁은 사업 리스크에 더해 사생활 스캔들까지 떠안게 되었다. 서하그룹 홍보팀은 해명 자료를 내려고 했지만 무엇을 해명해야 할지조차 정리하지 못했다. 백유리가 속였다고 말하면 대표의 판단력이 문제가 되고 알고도 발표했다고 하면 시장 기만이 된다. 어느 쪽도 탈출구가 아니었다. 오해숙은 기사를 보고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녀는 백유리를 불러 세워 딱이라도 때리고 싶었지만 백유리는 이미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오해숙은 분노에 떨며 서민혁에게 전화했다. 민혁아, 그 계집애 당장 정리해. 우리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켜? 내가 뭘 했니? 근본 없는 애는 들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서민혁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럼 언제 할 건데? 네가 정다인 내쫓고 데려온 애가 사기꾼이나 다름없는데. 정다인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오자 서민혁은 신경질적으로 눈을 감았다. 다인이 얘기 그만하세요. 왜? 이제 와서 그 애가 아깝니? 오해숙의 목소리에 독이 섞였다. 그 애가 있을 때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나가고 나니까 회사도 집안도 다 흔들리잖아. 네가 뭘 놓친 건지 이제 알겠니?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나도 몰랐다. 그 애가 이렇게 많은 걸 붙들고 있었는지. 하지만 너는 남편이었잖아. 너는 알았어야지. 그 말은 서민혁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분노하고 싶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남편이었으니까 알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아내가 자신에게 얼마나 순종적인지만 보았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밤마다 무엇을 읽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왜 명절 음식 준비를 끝낸 뒤 새벽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편한 형태로만 상상했을 뿐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민혁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결심한 듯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휴대폰 하나가 있었다. 정다인이 예전에 쓰던 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자 그는 그녀의 이메일과 예전 메신저 계정을 떠올렸다. 결혼 초반 두 사람은 가끔 메일을 주고받았다. 출장 중인 그에게 정다인이 회의 자료를 정리해 보내주고 그는 고맙다는 말 대신 짧게 확인이라고 답하던 메일들. 그는 그 오래된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다인아, 얘기 좀 하자. 지금 상황이 복잡해졌다. 네가 오해한 부분도 있고 나도 설명할 게 있다. 돈 문제는 다시 협의할 수 있다. 회사와 우리 사이의 일은 별개로 생각하자. 답장해. 보내고 나서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1분, 5분, 10분.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는 다시 보냈다. 정다인,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복수야? 회사 무너뜨리면 너한테도 좋을 거 없어. 전화해. 부탁이다. 부탁. 그 단어를 쓰는 손끝이 어색했다. 그는 정다인에게 부탁한 적이 거의 없었다. 늘 지시했고 요구했고 무시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답장은 여전히 없었다. 사실 정다인은 그 메시지를 보고 있었다. 취리히 사무실의 창가에서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뜬 서민혁의 메일을 조용히 읽었다. 한도윤은 맞은편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답장할 거야? 정다인은 한참 뒤 고개를 저었다. 아니, 완전히 끊을 생각이야? 지금 답장하면 그는 아직 대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거야. 민혁 씨는 사과가 아니라 거래를 하려는 거야. 그리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회사가 위험하니까 나를 불러 세우려는 거고. 한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맞아. 정다인은 화면 속 문장들을 바라보았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아주 늦은 질문이었다. 그가 결혼 생활 중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물었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